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전 세계 한류 영품을 타고 K푸드 떡볶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2020년인가요? 그 BTS 멤버 지민이 동대문 새벽 노점상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이 팬들에게 포착되고 나서부터 이 떡볶이 위상이 나날이 높아져서요. 세계 여러 나라 팬들이 그 빨간 맛을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들이 떡볶이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단번에 K푸드 대표 자리에 떡볶이가 올랐죠. 대구는 자칭 타칭 매운맛과 떡볶이의 성지잖아요. 50년 가까이 된 할머니 떡볶이, 동성로 떡볶이, 학교 앞 떡볶이, 연예인 떡볶이까지 곳곳에 맛집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구 북구가 떡볶이 페스티벌을 온라인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현장 축제를 열었는데 그 인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축제 시작 1시간 만에 10,000명이 몰렸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문화 아이콘이 된 떡볶이 축제의 성장 가능성 오늘 현장 리포트에서 확인해 볼게요. 8월의 마지막과 9월을 시작하는 이번 주는 KBS의 시청자 주간입니다. 9월 3일이 방송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주를 시청자 주간으로 정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담은 로고도 준비했으니까 기대해 주세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8월 29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 하늘 표정 흐린 가운데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대기 중상층으로 두꺼운 구름이 유입되면서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걸로 보입니다. 매우 적은 양인 0.1mm의 강수량 예상되지만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떨어지겠고요. 아침에 안동 지역 19도로 시작했는데 한낮에도 최고 23도의 기온 보이며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급격히 낮아진 기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외출하실 때는 얇은 겉옷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송군이 산소카페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를 무료로 개장합니다. 오늘부터 개장해 10월 31일까지 약 2개월 동안 진행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특히 당초 계획한 입장료 없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과 관광객들의 부담을 덜고 별도의 매표 없이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청송정원 백일홍 단지는 지난해 7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내 최대 규모로 가꿔 9월부터 10월 2개월 동안 약 10만 명 이상이 방문했는데요. 여기에 올해는 벤치 그늘막과 사과터널 같은 각종 조형물과 포토존을 추가로 설치해서 방문객의 볼거리와 편의시설을 확대했고요. 구역별로 백일홍 색깔을 구분해서 다채로운 경관을 조성했습니다. 또 주말 음악회와 버스킹 공연 같은 각종 문화 행사가 예정돼 있어서 볼거리도 풍성하니까요. 가을의 시작 백일홍 단지에서 함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화창했던 주말과 달리 오늘은 경북 동해안 하늘빛이 흐리고요. 낮 기온은 25도 안팎의 분포를 보이면서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겠는데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옷을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오겠고요. 비가 그친 후 목요일부터는 다시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포항시가 내년부터 신규 자원순환 종합타운 조성을 추진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입지를 선정하고 현재 매립장의 한계 용량에 도달하는 2035년부터는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현재 포항 지역의 일평균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289톤이고 특히 1995년부터 운영하던 호동 이매립장이 현재 93% 이상의 매립량을 보이면서 신규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매립장조차 주변 주민들의 항의 집회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상 예정지의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포항시는 이를 위해서 대규모 상업시설이나 관광 위락시설, 스마트팜 등의 주민 지원 사업을 함께 개발할 예정이고요.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지역 주민 참여를 최대한 확대하고 입지 선정 과정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서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도 낮은 23도, 습도는 70%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남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 산악구조대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낙석 제거 자원봉사에 나섰습니다. 울릉 산악구조대는 지난 25일 관계 공무원들과 공조해 낙석이 잦은 서면 일대에서 낙석과 토사를 제거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절벽 중간부로 접근하는 동안 공무원과 경찰들이 교통 통제에 나섰고요. 차량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한 덕분에 순조롭게 낙석을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중간중간 울릉군이 청소 차량을 동원해 떨어진 낙석과 토사를 정리하면서 차량 통행에도 큰 불편이 없었습니다. 이날 낙석 제거에 나선 산악구조대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손을 대기만 해도 돌과 토사가 흘러내리는 상태였기에 이번에 낙석을 제거하지 않았으면 차량 운행에 큰 위협이 됐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울릉 산악구조대원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에서 안전하게 낙석 제거가 가능했습니다. 울릉군은 구조대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울릉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월요일에는 매일신문 차원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수원 세모녀 네. 아픈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사고가 네. 다시는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매번 하는데.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지난 21일이었죠. 경기도 수원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분들이 16개월 분의 건강보험료가 체납될 정도로 경제적인 빈곤이 극심했지만 어떤 복지 혜택도 받지 못한 걸로 드러나면서 네. 많은 논란이 됐는데요. 이렇게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때문에 깊어진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복지 전담 공무원 부족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작업이 더디고 이 신청주의에 기반한 복지 제도 때문 복지 제도로 이제 가려진 분들이 많다. 이런 지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신청주의라는 게 내가 가서 신청을 해야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뜻이죠. 예. 대구에도 이렇게 수원 세모녀처럼 복지 네. 사각지대로 추정되는 분들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대구시가 이제 2016년부터 매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위기 징후가 포착된 위기 가구를 제공받고 있는데요. 네. 2016년에 5,600여 가구였던 위기 가구가 이제 2020년 4만 1,800여 가구로 늘었어요. 지난해에는 한 2만 9,700여 가구로 좀 줄었는데 어쨌든 이제 5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한 5배 이상 급증한 겁니다. 대구시가 이들 가운데서 이제 취약계층 가구를 특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같은 노력에도 숨겨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발생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대구에서도 사실 뭐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네네. 몇 년 전에 그런 또 사례가 있었잖아요. 네, 2020년이었죠. 남구 그러니까요. 이천동에서 이 한 일가족이 생활고에 못 이겨 유명을 달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분들도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가 아니었고 이 어떤 상담을 신청한 이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제도 울타리에 속하지 못한 사례였죠. 네. 수원 세모녀처럼 지역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분들은 이제 인력 여건상 이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이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기존 취약계층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인력 난이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지난달 기준 대구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가 85.2세대에 달했다고 합니다. 예. 너무하네요. 너무 많죠, 이게. 네.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신청을 해야 지원하는 또 현행 복지제도 또한 맞습니다. 사각지대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이게 신청주의라는 거죠. 이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대표적입니다. 이 서류 제출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또 도중에 손을 놓기도 하고요. 또 이게 무엇보다 개개인이 스스로 내가 가난하다라는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
하다 보니까 이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이제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도적인 문제는 진짜 좀 가장 빨리 네. 개선돼야 하고 네네. 그 이웃들의 역할로 예. 도움 받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웃의 역할도 중요한데 맞아요. 이제 전문가들은 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사각지대를 제보하는 사업 이런 것들을 해볼 필요가 맞습니다. 있고 향후에 제도화까지 된다면 또 사각지대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대구시는 10월쯤에 이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주민 참여를 좀 촉진하는 방안이 담긴 이 위기가구 종합대책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대구시립예술단입니다. 네, 이게 기관 통폐합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대구시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10월 1일 출범하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이제 대구시립예술단이 통합될 그렇죠? 예정이었는데 네. 뭐 통합은 됩니다만은 대구시 소속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아, 진흥원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아. 대신 이제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방식으로 통합될 전망인데요. 네. 지난주에 대구시와 이제 예술단이 5차 교섭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아, 그 진흥원으로 네. 완전히 들어가는 건 아니다. 그렇게 네.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위탁 운영을 하게 되는 건데 네. 당초에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문화재단, 관광재단, 오페라재단, 대구미술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해서 이 시립예술단까지 소속된 이게 다 흡수를 해서 통폐합할 뭐 콘서트하우스 네. 뭐 다. 그렇죠. 네. 다 통폐합을 해서 흡수될 예정이었는데 이날 교섭 결과 이제 시립예술단은 이들 통폐합되는 기관들과는 별개로 시 소속을 일단 유지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진흥원이 위탁 운영하는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지금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요한 게 이제 시립예술단 인력 300여 명 정도가 이 재단이 아닌 대구시 소속 근로자가 돼서 이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거라는 그렇죠. 얘기십니다. 네네네. 그 기존에 이제 그런 이런 문제들 때문에 네네. 기존의 시립예술단이 그 문예진흥원 통합 얘기가 나오는 그 네.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발했던 네. 거 아니에요? 연금 뭐 전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이 시립예술단 소속 인력들이 재단으로 통합되면은 이 공무원 연금이 아니라 국민연금으로 전환되는 데 대해서 이제 크게 반발을 해왔고 최근에는 이 때문에 이제 노조 측에서 집회 개최도 검토 중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요거는 그대로 유지가 되게 됐고 10월 1일 진흥원 출범과 발맞추기 위해서 시립예술단의 이 민간 위탁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이 관련 규정 개정도 내달 15일 시작되는 대구시의회 회기 중에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사실은 이 시립예술단은 또 한 여러 해 전부터 네. 뭐 운영 방식이라든가 네. 또 그 소속 단원들의 근무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네.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던 건데 이게 좀 바뀌거나 달라질까요? 예, 일단 이 논란이 2020년 대구시의회에서 지적이 나온 건데 일부 단원이 지나친 겸직을 하고 또 비정상적인 근무 형태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년이 지난 최근에도 이 대구 콘서트하우스 소속의 시립예술단 일부 단원이 사전 신고 없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이제 대구시가 개선책을 찾으려고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연구 용역을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겸직과 관련한 내용은 빠져서 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요. 네. 어쨌든 시는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립예술단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시설 부담금입니다. 네, 시설 부담금 어떤 얘기인가요? 예, 한국전력의 시설 부담금 관련한 법적 대응 내용인데요. 저희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을 하면 한전이 이제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 각각 K-메디허브, 그러니까 대구 경북 첨단의료복합재단이죠. 대구혁신도시 의료 R&D 지구 중소기업 4곳을 상대로 시설 부담금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네. 이 시설 부담금이라는 게 이 전기 사용자가 한전의 전기 공급 설비를 이용해서 전력을 쓰면은 시설 공사비 일부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거를 뜻합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어떻게 해서 왜 나오게 된 거예요? 예, 이 발단은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대구혁신도시를 조성할 때 전기 간선시설, 그러니까 전력을 쓰는데 필요한 공사시설을 지중화하는데 했겠죠, 공사를 예, 땅 밑으로 넣는데 네. 여기에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하냐 네. 이 분담 비율로부터 시작이 된 건데요. 당시에 애초에 공사비는 사업 시행자인 LH가 100% 부담을 했습니다. 네. 근데 2017년에 LH가 한전을 상대로 해서 이 전기 간선시설 비용은 한전이 반을 50%를 내야 한다라고
아니냐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고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를 합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제 대구혁신도시도 이 한전이 지중화공사비 절반을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한 500억 원 중에 한 절반 가량을 이제 한전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이 한전 얘기는 이 대구혁신도시 입주 기업하고 기간에 이 지중화공사비를 LH가 모두 부담한다는 전제로 해서 이 표준보다 적게 시설 부담금을 청구를 했는데 뒤늦게 이제 한전이 절반을 내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한전은 이제 이거를 표준대로 이제 다시 받아야 된다면서 그동안 받지 않은 부담금을 내라 이렇게 소송을 낸 거죠. 이게 네. 판결은 지금 나온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나왔는데요. 네. 지난주였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가 이제 한전이 K메디허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한전의 손을 일부 들어준 네네. 거죠. 근데 이제 K메디허브는 즉각적으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K메디허브 측이 10년 전에 이제 고지한 대로 냈던 부담금을 뭐 내라는 대로 낸 것뿐인데 네. 이제 와서 더 내라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주 네. 기업들이 이 얘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의료 R&D 지구 입주 기업들도 비슷한 얘기인데요. 이 소송 대상이 된 중소기업 4곳이 이미 변호사 선임료 수백만 원을 들여가시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돈이 들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귀책 사유가 뭐 기업에 우리한테 있으면 몰라도 시작부터 그래서 몰라도 네, 이분들도 이제 내라는 대로 네. 냈을 뿐인데 어떻게 보면 LH랑 한전의 관계인데 이것 중간에, 때문에 네, 돈 내는 중간에 사람. 끼인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다.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한전 얘기도 뭐 좀 들어보셨습니까? 네, 한전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제 시설 부담금 청구는 이제 혁신도시 내 입주한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고 일부 고객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상세 내용은 좀 말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원론적인 입장을 주시네요. 네, 밝혔습니다. 또 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는요. 간이식 수술입니다. 네, 간이식 수술은 되게 어려운 수술이죠. 네. 예. 이게 지역 거점 상급 종합병원이죠. 경북대 병원에서 의료진 공백으로 인해서 지금 간이식 수술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존의 간이식 수술을 담당하던 간담체외과 A 교수가 이번 달 초에 대구 내 다른 대학병원으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네. 때문에 경북대 병원에서는 간이식 수술 공백 사태가 이제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경북대 병원의 취재진이 간이식 수술을 위한 진료 예약을 문의를 하니까 이제 병원 측은 간이식 수술하는 교수가 없어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야 한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한참 됐나 보네. 한 달이면 그죠? 그렇죠. 그 네. 의료진을 확보해야 될 텐데 뭐 계획은 있던가요? 네, 경북대병원은 올해 하반기나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간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의료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고요. 네. 병원 안팎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병원에서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기존 환자들도 이제 불편을 겪게 될 거라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또 의료 인력 요건을 충족을 못하면 간이식 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장기 이식 의료기관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걱정입니다. 네, 이게 장기식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요건을 갖춰야 이제 장기식 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는데요. 최근에 충남대병원도 이제 신장이식 수술을 하는 외과 의사가 퇴직을 하면서 인력 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보건복지부가 이제 의료기관을 제외한 바가 있습니다. 신장 장기 이식하는 의료기관에서. 그렇죠. 네. 경북대병원도 예외가 아니게 될 수 있는 거죠. 병원도 걱정이 많겠네요. 예, 경북대병원은 일단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 다른 의료진이 일단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 조건은 이제 충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이고요. 예. 현재 이제 간이식 수술이 가능한 다른 의료진이 근무 중이고 또 해당 교수가 기존의 다른 수술 일정 때문에 바빠서 당장은 간이식 수술에 투입이 못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급박한 상황에서 이제 해당 교수를 통해서 간이식 수술이 가능하도록 내부적으로 조율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요일 키워드 뉴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떡볶이 좋아하시죠? 저는 쌀떡볶이 정말 좋아하는데 이제 K푸드를 대표하는 메뉴가 됐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지난주 토요일에
떡볶이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서유리 리포터가 취재해 왔어요. 유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리 씨도 네.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죠. 그죠? 저는 뭐 쌀떡, 밀떡 가리지 안 않습니다. 가리니까. 네, 떡볶이는 네. 항상 옳죠. 네. 네, 유명한 떡볶이 맛집이 많아서 대구는 떡볶이의 성지라고 맞아요. 불리잖아요. 북구에서는 치맥은 대구, 떡패는 북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오. 이 떡볶이 페스티벌을 개최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개최한 데 이어서요. 오프라인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1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서 이색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 현장의 다양한 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떡볶이로 삼행시 부탁드립니다. 네. 떡볶이를 많이 먹으면 복근이 사라져요. 이렇게 복근이 사라져도 행복하면 0칼로리. 지금 이렇게 줄 서 계시는데 오늘 어떤 떡볶이 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밀떡에 로제 소스로 들어간 떡볶이를 좋아해서 그거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어떤 음식들 좋아하세요? 저는 뭐 떡볶이랑 순대랑 같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떡볶이 하면 튀김류도 빠질 수 없어서 튀김 종류도 많이 좋아합니다. 기다리면서 그 음식 냄새 너무 맛있게 느껴져서 설레는 마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군대를 꼭 건강하게 전역하시고 다시 동생과 함께 좋은 추억 만들었으면 합니다. 자리 가겠습니다. 올라갑니다. 준비. Are you ready? 떡볶이 페스티벌 파티 피플. DJ 루비. 떡볶이는 매콤하고 토스트는 달콤해서 맵단의 조합으로 짱인 것 같아요. 그래요. 떡볶이도 먹고 또 곁들여서 공연도 보고 아주 프로그램들이 알찼겠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 축제는 총 4가지 즐길거리로 나눠져 있었는데요. 먹어봐 떡 코너에서는 떡볶이와 음료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즐겨봐 떡 코너에서는 먹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DJ 파티도 열었습니다. 또 이외에도 엽서 꾸미기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놀아봐 떡 코너, 그리고 플리마켓이 열리는 함께의 떡 코너가 있어서 축제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네네. 네, 축제를 즐기는 시민들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동구에 살고 있는 김민주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다이어트 중인데 오늘 치팅데이라고 이제 떡페에 와가지고 떡볶이 먹었는데 진짜 그냥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치즈 떡볶이에 기본적인 튀김? 그 튀김을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고 이제 입가심으로 떡볶이를 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요. 저는 그게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아닌 쿠폰으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쿠폰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한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대구에는 안 사는 김수연이고요. 대학생이에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놀랐고 뭔가 축제하는 거가 되게 오랜만이라서 이런 거 분위기 이런 게 되게 좋아가지고 놀랐어요. 일반 고추장 베이스로 한 떡볶이에 그냥 밀떡 있는 거 튀김이랑 가지고 먹었어요. 떡볶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맛이 살짝 매콤하니까 이제 조금 음료수를 먹기엔 조금 그런데 할 때 튀김이 딱 있어가지고 중화를 시켜줘서 너무 맛있었어요. 이런 거 축제 한다는 거 자체는 진짜 너무 완전 좋은데 떡볶이 부스하는 데들 보면은 사람이 너무 적더라고요. 근데 줄은 사람이 굉장히 많이 서서 저희도 한 2시간 섰는데 만드는 사람을 조금 많이 해서 빨리빨리 하면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좀 많이 기다렸다. 뭐 한 2시간 기다렸다. 뭐 쿠폰으로 결제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이 방문객은 10,000명이 넘는데 떡볶이 판매 부스가 8곳 뿐이라서 음식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다고 하고요. 또 결제 방식이 쿠폰제라서 미리 구매한 쿠폰을 현금처럼 내고 이제 먹을 수 있는 방식인데요. 미리 공지를 다 안 했나 보네요. 잘. 공지는 했지만 또 모르고 방문하는 시민들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딱 주문을 할 때 이제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오래 기다렸다 다시 가야 되고. 네, 기다렸다 돌아가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네네. 합니다. 앞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하면 좋겠고요. 이어서 이제 떡볶이의 매력과 떡볶이와 관련된 추억을 시민들에게 들어보고요. 북구청 문화예술가 우경아 팀장의 얘기도 들어봅니다. 저는 김천시에 사는 이시현입니다. 고등학생 때 저녁 시간에 이제 떡볶이 파는
집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애들이랑 사서 이제 학교로 다시 가져가고 되게 애들이랑 같이 먹었던 게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학교 마치면 500원짜리 컵볶이 완전 꽉 찬 떡볶이를 먹었었는데 요즘은 살짝 떡볶이 가격이 너무너무 올라가지고 그게 조금 아쉬워서 그런 추억을 떠올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영동군에 살고 있는 이유나입니다. 가성비도 좋고 호불호 없이 다 좋아할 수 있고 맛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이 먹을 것 같아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완전 대박 장소인 것 같습니다. 한 군데서 이 집 저 집 비교해 가면서 맛볼 수 있는 재미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떡볶이 맛집 중에 연세가 많아서 오시기 힘들다고 해서 초대를 못했고 또 다른 사장님들은 여기 오시면 하루 완전히 문을 닫아서 매상을 포기해야 된다고 거기 안 오시는 분도 있었는데 아마 내년에는 이 행사가 이렇게 잘 되었다고 아시게 된다면 더 많은 맛집 떡볶이가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행사장 자체가 주차장이라 불편한데 내년에는 좀 더 좋은 곳에서 떡볶이 업체도 더 많이 섭외하는 것이 떡볶이 페스티벌이 발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떡볶이 맛집을 찾는데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유리 씨 오늘 좋은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백진영입니다. 평소에 오전 11시가 되면 생생명거징원을 자주 챙겨 듣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시사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주셔서 평소에 유용하게 잘 듣고 있습니다. 청취자 주간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의 다양한 정보들 신속 정확하게 잘 전해주세요. 네, 7월에 이어서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또 한 번 올렸습니다. 정부는 금리 인상 부담이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금융 지원을 위한 보완 대책들을 내놨는데요. 지역에서도 서민 금융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빠르게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정보 좀 알아보죠. 서민금융진흥원 대구 경북본부 김한솔 과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서민금융 말 그대로 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금융. 일반 은행과 뭐가 다를까가 궁금합니다. 네, 서민금융은 신용점수가 낮고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마련해 놓은 서민금융 상품과 금융생활 지원 제도를 말합니다. 네. 예, 일반적으로 신용점수가 하위 20%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전 신용등급제로 6등급 이하이신 분들을 신용이 낮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이분들은 재무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은행과 같은 일반 금융회사에 문의를 하시면 네.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맞습니다. 대출이 거절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대출이 쉬운 대부업이나 사금융을 이용하시게 되고요. 그러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연체를 하는 등의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소득과 신용점수가 낮은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 청년 대학생, 취약계층 분들을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서민금융 지원을 하는 거니까 체계적으로 잘 돼 있을 텐데 이제 어떤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과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햇살론,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서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대출 등의 서민금융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맞춤대출, 취업연계, 자영업 컨설팅, 금융교육, 복지연계 등의 서민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전국 50개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서민분들이 자활과 재기에 성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금융 지원을 해주시면서 거기에 복지도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것까지는 또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맞춤 대출 서비스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맞춤 대출 서비스는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캐피탈 등의 60여 개 금융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한도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민금융 대출이 필요하지만
현재 본인의 상황에 가장 유리한 대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에게 가장 알맞은 서비스인데요. 네. 이를 통해 몰라서 비싼 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하셨던 분들과 은행 대출은 더 이상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고객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은 신용이 낮은 분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1금융권 이렇게 말하는 은행에 이렇게 가면 그 신용 등급 이런 게 낮아서 점수가 낮아서 대출이 아예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4금융이나 막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고 이자가 막 이만큼 쌓이고 이런 거를 좀 줄여주고 그 피해를 줄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은행권이나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다 받으셔서 더 이상 대출이 나오시지 않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면 불법 사금융의 유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햇살론 15라는 대출 상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햇살론 15는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 등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햇살론 15는 금리 15.9%에 현재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고요. 상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나요?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또 신용 점수가 낮고 이러다 보면은 신용카드요. 신용카드를 아예 발급을 못 받는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도움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서 할부나 포인트 등의 이용 혜택에서 소외된 저신용자분들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하고요. 건전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햇살론 카드라는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햇살론 카드는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고 연 가처분 소득 600만 원 이상이신 고객분들이 신청 가능하시고요. 최대 200만 원의 보증 한도가 지원이 됩니다. 다만 현금 서비스 등의 카드 대출은 불가하고요. 일부 업종에서 이용이 제한되실 수 있습니다. 네.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지원도 있다.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네, 햇살론 뉴스라는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햇살론 뉴스는 대학생과 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고 학업과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성공적인 사회 진출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네. 햇살론 뉴스는 최대 1,200만 원 한도이고요. 약 4%의 금리로 최대 15년까지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시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신데 특히나 더 상황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분들 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의 문턱 자체가 높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어떤 그 방법 지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상공인과 정통시장 상인 등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미소금융이라는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소금융은 신용점수 하위 20% 이하인 영세 상인에게 2에서 4.5%의 낮은 금리로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원 과정을 보면 매출이나 소득 등의 계량적 수치뿐만이 아니라 가게에 직접 찾아가셔서 이분들이 처한 상황과 상환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자금을 빌려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자금 지원 전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컨설턴트가 사장님들과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자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사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어려움이 생기셔서 신용 회복을 하게 되신 분들 이분들이 재개하실 수 있도록 재기지원 자금이라는 상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도움이 단비인 경우가 사실 대부분일 텐데 또 서민금융으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도덕적 해이를 너무 많이 불러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물론 고려하고 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대출을 받은 뒤에 연체를 하시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하셔서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받게 되는 분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통합지원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악착같이 대출을 상환하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이 책임을 회피하시려고 엄청난 추심과 압류의 고통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을 몰아넣을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물론 서민금융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대출을 받고 연체한 뒤에 채무조정 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일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꼭 지원이 필요한 다수를 외면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 지원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이용자에게
온라인 금융 교육과 신용부채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전성 관리와 사후 관리를 통해서 보증자산의 부실률도 적극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금융상품의 심사부터 사후 관리까지 단계별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자산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신용자만 똑똑똑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이런 서비스는 좋습니다라고 좀 알리실 만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휴면 예금은 꼭 한번 조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휴면 예금. 예, 금융회사 예금은 5년에서 10년, 보험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휴면 예금으로 분류되어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이 됩니다. 예, 휴면 예금으로 분류됐더라도 원래 권리자는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시거나 1397 서민금융 콜센터,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 휴면 예금 찾아준 사이트를 통해서 현황을 조회하시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있는지도 몰랐던 잠자고 있는 돈을 찾아가셨습니다. 네네. 예, 또한 대구 경북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요, 다양한 한도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을 안내하는 맞춤 대출과 무료 신용등급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서 현재 재무 상태를 진단하는 재무진단뿐만 아니라 복지 상담, 취업 알선, 컨설팅, 금융교육 등의 다양한 서민 생활 지원 서비스를 한 자리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문자가 가끔씩은 왜 막 이렇게 막 오잖아요. 뭐 고객님은 뭐 저금리 무슨 뭐 대출 대상이 됩니다. 뭐 이런 거 막 오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긴급자금 뭐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오는데 보통은 무시하고 그냥 연락은 안 하는데 연락하는 분들도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죠. 예, 요즘 불법 대출 광고가 문자나 전화로 맞아요. 많이 옵니다.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이름으로 오는 대출 광고 연락은 모두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이름으로 오는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 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불법 대부 광고를 접하셨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를 하셔서 확인하시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대구, 경북 여기 서민금융진흥원? 예. 저희 서민금융진흥원 그 대구에는 1호선 반월당역이랑 2호선 두리역 인근에 있고요. 예, 그 경북에는 구미, 경주, 포항에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혹시 뭐 국번 없이 하는 거 있습니까? 예, 그 저희 센터 방문하시기 위해서 국번 없이 1397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방문 예약 시간 정하신 후에 저희 센터에 내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397로 미리 전화해서 언제쯤 가고 싶습니다를 예약하고 가면 훨씬 편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 대구 경북본부 김한솔 과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네, 11시 42분으로 갑니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부고부터 좀, 이 소식부터 좀 얘기를 하죠. 허대만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 8월 22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포항에서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신 분인데 그분 얘기부터 좀 하죠. 네, 고 허대만 위원장은 1995년에 20대이던 시절 포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가 없었던 시절이었는데 그 후로는 민주당 등의 깃발을 달고 뭐 경북도의회 의원 선거 1번, 국회의원 선거 4번, 포항시장 선거 2번, 총 7차례 낙선을 했습니다. 네, 여러 차례 낙선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당의 깃발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 당적을 넘어서서 좀 깊은 인상을 주었고요. 지역의 제1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들도 대변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대만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작을 때는 17% 정도, 크게는 34% 득표를 했는데요. 한 명만 선출하는 선거제도의 희생자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허대만 위원장 추모 열기가 점점 번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들로 이어지는 선거법 개정 목소리예요. 예, 그렇습니다. 17 내지 34% 득표를 하는데도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네, 국회의원이 경북 전체에서 10명 이상인데도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다. 맞습니다. 이것은 사실 지역 주민들의 책임이 아니고요. 민주당을 포함한 중앙정치권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선거제도 개혁을 했다면 이것이
뭐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을 텐데 민주당 역시도 호남권이라든지 여론이 유리할 때 수도권 여기서 의석을 휩쓸려는 욕심 때문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건 아닌가 싶은데 네. 예, 최근에 허대만 위원장 그 결재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서도 다시 선거법 개혁에 대한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두 가지의 방향이 가능합니다.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방식인데 OECD 국가 대다수가 이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한 지역구 평균 11명을 뽑고 있거든요. 네. 예, 이렇게 이제 개정안을 하는 방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별도의 비례대표 의석을 권역별로 만들어서 아깝게 지역구에서 패배한 사람을 부활시키는 석패자 제도입니다. 네. 일본에서 시행 중인 제도인데 뭐 이런 방법들을 통하면은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뭐 허대만 위원장 같은 그런 사례가 또 없어질 수 있는 거겠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선거제도를 개혁할 경우에 호남 등의 열세 지역에서도 의원을 배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에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 이렇게 TV 토론에서 잠깐 밝힌 적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좀 여야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미루면 안 됩니다. 그죠, 진짜. 예.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소식으로 가면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입니다. 77%가 넘는 지지로 당대표 선출이 됐어요. 네, 이재명 대표가 얻은 77.77% 득표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경선 때 얻었던 57%, 또 이낙연 전 대표가 경선에서 얻었던 60.77%를 넘어섰습니다. 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압도적인 지지율이고 문재인 지도 체제에서 이재명 지도 체제로 완벽하게 전환되었고 또 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다졌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최고위원으로는 정청래, 고민정, 박찬대, 서영교, 장경태 후보 이렇게 5명이 당선이 됐고 그중 4명이 친명계입니다. 고민정 후보만 최고위원만 비이재명계인데요. 네. 다만 이제 비명으로 꼽히는 비주류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은 민주당 일색화 조짐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고 투표율이 저조했던 것도 이번에 남긴 숙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당원 80조 민주당에 기소된 당직자도 당무위원회가 정치 탄압이라고 판단하면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이게 개정됐습니까? 네,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내용을 떠나서 과정은 졸속적 변칙적이다 이 비판을 좀 면키 어려워 보이는데요. 네네. 이게 처음에 당원 투표 우선 원칙을 담은 다른 당원 개정안하고 함께 중앙위에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습니다. 네. 그때 뭐 따로 뭐 두 가지의 안을 올리든지 해서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하나의 안으로 들어갔다가 부결이 되니까 하나만 따로 떼내서 새로운 안을 상정을 한 것이거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일단 중앙위원회에서 이 안은 찬성을 한다라고 하는 그 위원들이 많아서 이번에는 통과가 이 안만 통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원래 당원대로 하더라도 윤리심판원에서 정치 탄압이라고 판정을 해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당원 상당수가 당내 윤리심판원을 불신하거나 회피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것이 좀 이번에 드러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절차에 이재명 신임 대표가 만족을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방탄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려면 대중 앞에서 사실관계, 법리로 반박을 하고 당 내에도 그것을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설득을 시키는 그런 행보가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가 됐는데 투표율은 뭐 압도적으로 높습니다만 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난다라고 합니다. 뭐로 보세요, 의미를?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보다 평가가 좀 낮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문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보다는 그 전에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또 문 전 대통령 지지층을 제대로 인수인계 받는 것 이게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만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수사에 대한 찬성에 비해서 이재명 의원 수사에 대한 찬성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또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앞으로 부동산 경제 문제라든지 이쪽에서 문 전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그냥 차별화하기 전에 지지층도 좀 다지고 또 계파 간의 결속이라든지 당내 화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다져놔야 된다 이런 필요성까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의미들이 합쳐져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첫날에 회동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수사받은 배모 씨 이제 구속 여부가 곧 결정이 날 텐데 이 사건이 아마 이 대표의 첫 시험대로 보인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 측에서 7만 8천 원짜리 사건이라고 설명을 해왔지만 그것은 특정한 한 자리에서의 액수에 불과한 것이고 총 유행 금액은 2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김혜경 씨 지시에 따라서 결제가 됐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법인카드를 결제했었던 배모 씨가 경기도청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직도 묘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 내용이 간단한 부분인데, 이런 사건일수록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나 논점을 회피하는 해명이 나오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 부분은 반드시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이재명 의원이 첫 번째로 넘어야 될 그런 고비가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죠. 아이고, 국민의힘도 참 어렵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건데, 이 판결 의미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판결문 내용을 보시면 국민의힘이 비대위에 돌입하는 절차, 명분 이 전반에 대해서 판결이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 내의 일로만 맡겨두면 안 될 정도로 민주적 정당 질서를 해쳤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완승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비대위에 들어갈 만한 비상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또 나오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 대행인 이상 당의 의사결정에 무리가 없었다. 또 최고위 기능은 유지가 됐는데 거꾸로 비대위에 들어가기 위해서 비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런 판단까지 판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전국위원회가 비상 상황에 대해서 맞다고 결정을 했었는데 당시에, 근데 이 의미에 대한 정의나 설명 없이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고요. 또 전국위원회도 민주적 정당에서 비대위를 출범시킬 만한 기구로서는 좀 그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작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비대위 자체가 무효인지 이것은 본안 소송에서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대체적으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가처분 신청은 그 본안 소송 전까지 주호영 위원장 직무를 정지시킨 것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토요일에 긴급 총회를 이제 국민의힘이 열었는데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의 다수 의견으로는 비대위를 존치시켜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었는데, 다만 이번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법적인 다툼의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비대위를 새로 구성을 하자고 결론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비대위 전환에 필요한 것이 바로 비상 상황이 어떤 것이냐, 이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이거를 당헌당규 개정을 통해서 이를테면은 최고위원 중에 어느 정도 이상이 비게 되면은 비상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경우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관건은 권성동 원내대표입니다. 이 현재 비상 상황을 초래한 가장 중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데 원내대표에 계속 앉아있을 수 있는가? 이것은 이제 비대위 전환에 찬성을 하거나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부정적인 사람들 일각에서도 권성동 원내대표 거취 정리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굉장히 큰 고비가 권성동 원내대표에게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가처분 신청 판결 나온 다음 날 그 칠곡에서 성묘하는 모습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걸 두고도 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김병민 광진갑 당협위원장, 김병민 위원장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히고 있는데, 이 성묘를 두고 주호영 위원장의 비서실장인 정의용 의원 지역구가 칠곡이다. 정의용 의원을 겨냥한 행보다, 이렇게 논평을 했고, 이준석 전 대표는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일단은 이제 이 전 대표가 오랜 세월 집안이 터전 잡고 살아왔던 칠곡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조상의 묘소를 찾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전에 이 전 대표 측 설명을 수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 김병민 전 위원장이 무례하게 갖다 붙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역시도 지역을 공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연고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그래서 이런 성묘 행위까지 과잉으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칠곡에서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를 했고, 떡볶이 페스티벌을 좀 전에 소개했습니다만 여기도 또 깜짝 방문도 했습니까? TK 행보를 쭉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네, 대구 경북 쪽에 전략적 공을 이준석 전 대표가 드리는 것은 맞아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이준석 갈등에서 이 전 대표의 부담이 어떤 것이냐면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 주로 편을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갈수록 입지가 협소해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전통 보수층이 많은 대구 경북의 접근을 강화해서 뒤집기를 노릴만 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미디어 토마토가 8월 23일, 24일 전국 1,018명을 대상으로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를 물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당한 수사 대 정치적 목적 수사 이렇게 물었는데 중도층, 충청권 50대 이렇게 팽팽하게 나왔고 대구 경북에서도 팽팽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아마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이반이 일어나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구 경북 여론이 반분될 수 있다면 보수층에서 자신이 처한 열세를 뒤집을 수 있다 이렇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대구 경북 쪽 행보를 강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그 윤 대통령 서울시장 왔는데 이거를 두고는 뭐 지지층 결집하려는 전략이고 그 전략 높게 안 본다 이런 얘기도 또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직후에 본인도 대구를 방문하는 그런 행보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집안이라든지 이쪽 연고가 또 대구 경북에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달리 좀 자신감을 또 내비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치알바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죠. 김현지 리포터. 네, 먼저 대구 시내도로 상황입니다. 오늘 공사 구간 많은데요. 달성로 신남내거리에서 달성내거리 방향 신남내거리 120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중앙분리대 공사 중입니다. 차선 변경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대학로는 경북대 서문3거리에서 경북대 북문 방향, 경북대 서문3거리 100m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 막고 공사 중입니다. 동부로도 신천교에서 신천내거리 방향 신천교 조금 지난 지점 가장자리 차로에서 작업 차량 동원해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김천 나들목 193km 지점 2, 3차로에서 낙하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또 추풍령 212km에서 추풍령 휴게소 213km 지점에선 포장 보수 작업 중이라 뒤로 2km 정도 정체 빚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에선 칠곡에서 금호분기점 넘어가는 2차로에서 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작업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신천 동로 위 중동교 내진 보강을 위해서 교량 받침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중동교 하부 구간은 도로가 구분되다 차로 폭도 좁은데요. 공사용 시설물까지 설치돼서 차로 폭이 더 좁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라고 하니까 이 구간 지나실 때 좀 천천히 가시고 안전 특히나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